다음으로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발표하기 앞서서 오늘 위원장님 만들어주신 조하순 학회장님과 또 좌장을 맡으신 강원택 정치학계 거성이시고 한국 정치의 연구에 무한한 발전을 하신 강원택 교수님의 좌장을 맡은 이런 자리에 초청받은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바탕에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민정 교수님으로 불러왔다가 이제 의원님이신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사전투표의 어떤 성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쪽에 좀 한번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사전투표하면 젊은 층이 많이 나오고, 나이 드신 분, 이런 분들은 좀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사전투표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투표를 한 세대는 60대입니다. 60대 이상, 60대가 22.8인가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투표를 한 세대도 50대, 22.2쯤 되고, 그 다음에 40대로 가면, 이 40대가 사실 이제 40대 아래로 가면 젊은 층으로 보통 보고, 그러는데 이 40대에서 확 떨어집니다. 15%대. 그리고 30대, 20대로 가면 11%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사전투표, 본투표 하면은 두 가지로 보통 생각을 하죠. 젊은 층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투표 성향은 아무래도 민주당 계열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적어도 연령별로는 오히려 반대다. 그러니까 60대나 50대 쪽이 제일 많고, 젊을수록 덜 나온다. 지금 덜했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두 번째죠. 자, 연령별로 그런데 정치 성향은 어떠냐? 요거는 지난번하고 비교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한 데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대개 서울에서 엎치락 뒤치락 한 데입니다. 대표적으로 동작의 나경원 의원 당선된 곳이라든가 마포의 조정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 출구조사는요 전부 다 민주당이 이기는 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경원도 떨어지는구나, 조정원도 떨어지는구나. 심지어 이광재, 경기도권이긴 합니다만, 안철수도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다 보면은, 전부 사전투표에서는 최소한 5, 6층 이상으로 다 민주당 후보들이 이기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본투표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이길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민주당으로 가고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연령별로는 꼭 사전을 했느냐 보냈느냐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성향은 여전히 확실하게 사전투표는 본투표가 이제 국민의힘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제 지금 이런 거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가 연령층으로서는 이제 차이가 없는데 성향이 너무 이제 사전투표 결과는 대부분 민주당, 본투표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크게 따라잡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선거 불복이나 선거의 어떤 공정성 또 선거 부정 가능성에 대한 논란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김민정 교수님이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린다. 한마디로 사전투표하면 어느 당, 또 본투표하면 어느 당, 이런 식으로 선거가 갈리게 된다면은 이것이 항시적인 선거 불복이나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력과 관계없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정 교수님 지적이 전반적으로 궤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 저는 투표의 편의성 면에서는 당연히 사전투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선거의 근본적인 불신이나 불복 가능성, 부정선거 논란의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의 항구적인 존재,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제일 좋은 건 우선, 본투표를 더 늘리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고 한데, 그게 어렵다면은,
이것을 조금 축소한다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뭐 폐지가 어렵다면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본투표를 더 늘려서 그런 방안으로 가가지고 편의성과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하되 불신에 대한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출구조사가 우리 선거 문화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 출구조사가 항시적으로 지금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다시피, 사전투표는 출구조사가 안 되니까 전화로 보정하는데, 이거 전화로 보정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국 253개 선거구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엄청 틀린 거예요. 혹자는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이 틀린 거 아니냐, 틀리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데, 굉장히 많이 틀린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사실 탄핵이나 개헌, 이런 문제까지 제기될 정도로 200석이냐 아니냐, 큰 어떤 선거의 관심사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완벽하게 국민들에게 아주 그냥 오해를 제공한 겁니다. 적어도 2개 방송사는 200석 못 먹는다,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석을 거의 민주당이 석권한다, 이렇게까지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출구조사의 패는 굉장히 큰데, 여기에 대한 그러면 답변은 사전투표도 출구조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인데요. 이거는 저는 저희 오랜 경험, 언론 지켜봐도 그렇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자적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속성상, 또 이게 더군다나 방송사, 언론사가 지금 하는 출구조사의 속성상, 이것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 결과값이 수요일까지 외부에 안 세리라는 보장은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세지 않더라도, 그거하고 관련돼가지고 숱한 괴담과, 그 다음에, 뭔가 조금이라도 연관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월화 선거 당일까지 아마 그게 엄청 돌아다닐 것인데, 그러면 과연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이 사전투표를 출구조사하는 이것은 절대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좀 더 아까 말한 대로 불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지 않는 한 축소, 폐지까지 어렵더라면 적어도 축소를 좀 하고 아니면 본투표를 늘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이 모든 불신과 불복의 그저에는 역시 선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저도 지적을 해오고 많은 언론이 해왔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가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아까 좀 전에 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시군 단위로 가면은 아까 전문 인력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선관위 9시군 단위로 가면 정말 취약합니다. 일선 선관위가 가장 이제 선거의 현장에서 문제점을 바로바로 해결해주고 공정성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선관위는 과천청사에 엘리트들이 다 집중돼 있고 이 엘리트들이 무엇을 하느냐? 선거 관리의 역량을 평소 때 기르고 정치 자금의 문제점을 어떤 추적하는 본연의 기능 대신 이른바 여의도의 국회 대응 의정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의원실 이쪽에 질의응답하는 데 바꿉니다. 이게 말이 질의에 대한 응답이지 이게 겉에서 보면 유착이 되는 거예요. 유착이. 선관위 지금 업무 역량의 근 50% 이상이 지금 국회 대응이라는 미명하에 국회의원들하고 계속 서로 이야기 주고받고 그쪽에다가 고급 인력 연결하여가지고 나중에 인사라든가 선관위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나중에 정치권에서 도움받겠다 이런 의도가 혹여 있는 것은 아닌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해석과라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법제국 해석과인데요. 여기가 엄청난 요직입니다. 해석과가 뭐냐? 한마디로 법을 해석해서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십 명 엘리트 직원들이 다 거기에 배치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전국 시군구에 가가지고 선거 관리 역량을 해야죠. 근데 지금 선관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직원이 3,000명이나 된다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때 무엇 하나 하면 보통 때 이런 거 합니다, 지금. 이런 거 하니까 보면은 선거 때 꼭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부터 고쳐서 해석과 이런 거 좀 뒤로 대폭 줄이고 보통 때 선거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역량 그리고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의식 교육 그리고 의원들 정치 후원금 이런 거 받아갖고 어디다가 허투루 쓰는가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반드시 좀 제대로 하면서
이렇게 그 사전투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선관위가 입장을 낼 때 비로소 그 어떤 선관위에 대한 권위도 살고 논란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덧붙이면 뭐 위원장이 좀 상분화돼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저 선관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회의만 하고 상당한 액수의 그 수당을 받아가면서 그 선관위 주요 현안들이 주말 반상경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비리니 뭐니 하나도 못 잡아요. 선관위의 최고 수뇌부라는 사람들이 바로 사무총장과 차장이 동시에 자녀들을 특혜 채용을 시키고 돌아다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다 도장만 찍어줍니다. 이런 사람들의 앞으로 선관위 업무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하는 걸 보여주려면 선관위 회의록을 공개해야 됩니다. 선관위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까지도 좀 해서 선관위가 이번에 확실하게 선거관리기관으로서의 공신력과 권위부터 확립을 하면서 사전투표나 본투표에 이런 그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좀 그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겨레 신문 성현진 기자 말씀 듣겠습니다. 예, 소개보다 한겨레 신문 성한영입니다. 저는 사전투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10분 남짓 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권리 행사를 기반으로 존립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공직선거 투표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 선출직 공직자의 대표성에 대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럼 체제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그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전국 단위 선거에서 투표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48.9% 떨어졌고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46.1%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두 차례 50% 미만으로 떨어진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전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고 각 정당, 정치인들, 학자들이 의견을 내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이런 투표율 저하 때문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지방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을 해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2012년에 75.84%였는데요.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에 77.23%로 올라갔고요. 2022년에는 약간 떨어졌나요? 77.08%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런 투표율 상승이 사전투표를 도입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후보의 문제라든지 그 당시 선거 분위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은 2012년에 54.2%, 2008년보다는 올라갔지만 좀 낮은 수준이죠. 과반은 반을 겨우 넘은 정도니까요. 그런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에 58%로 올라갔고요. 2020년에 66.2%, 2024년에 67%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4년에 54.5%였는데요.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2014년에 56.8%로 조금 올라갔고요. 2018년에는 60.2%로 올라갔습니다. 2022년
2년 전에는 50.9%로 다시 10%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건 짐작컨대 2020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였다는 어떤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그 국회의원 총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추세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 정치 양극화, 거대 양당의 어떤 경쟁의 치열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 사전투표 제도 도입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는 뭐 상식적인 얘기 좀만 해보겠습니다. 본투표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유권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또 투표를 할까 말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투표할 의향이 별로 없었던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이후에 사전투표율이 계속 상승하는 걸 보면 우리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제도의 효능감에 대해서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신뢰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선거 관리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폐지로는 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또 일부 현장 투개표 관리 요원들의 관리 미숙 또는 실수, 물론 고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증폭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능력 제고가 획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전투표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본투표 출구조사만으로는 선거 결과를 잘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왕성사에서 주도하는 출구조사가 부정확하게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선거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 이거 뭔가 좀 조작된 것 아니야? 이렇게 뭐 음모론에 빠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드시 보완을 해야 하고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사전투표에도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의견을 이미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두 분 나와 계신데 선거법 개정 논의할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사 출구조사를 사전투표 출구조사를 먼저 하면 이 결과가 미리 유출되면서 본투표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서 본투표 출구조사와 함께 동시에 검증 및 확인하는 방식을 얼마든지 도입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완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장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고쳐가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의 장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